반갑습니다. 우리 2025학년도 5월 고3 지구과학 2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전범위도 아니고 이제 대기 쪽도 없죠? 거의? 없다가 아니고 아예 없지 않나요? 그죠? 있긴 있는데 이제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대기 없이 나오는 문제라서 아마 지질 파트랑 해양 파트만 좀 제대로 했으면은 뭐 문제 푸는 거 지장이 없었을 건데 이제 이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 삼아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푸세요. 전범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쉽거든요, 많이.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확한 정의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지구 진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기 A와 B일 때 지구 반지름 크기와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중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구 반지름 전체를 다 가지진 않은 걸로 봐서는 점점 지금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늘어난 상태가 될 거고, 현재 여기 마그마의 바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다가 규산이 혼합물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마그마의 바다 상태이고 섞여 있는 형태겠죠. 그리고 나서 B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멘틀하고, 그러니까 소위 규산염하고 철 물질들, 핵이 이제 분리가 되는 상태가 될 거다. 그러면 시간 순서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해서 순서를 A 다음 B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분리가 되고 나서의 상황이니까 혼합물이 밀도에 따라서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순서 확인해도 되고. 그러면 기억번, 표면 온도는 마그마 바다 시절이 당연히 높았을 겁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밀도, 중심부의 밀도는 철하고 규산염이 합쳐져 있을 땐 당연히 규산염이 밀도가 작을 테니까 혼합물 자체는 밀도가 작을 거고요. 요건 핵만 따지는 거. 철이나 니켈 성분들만 들어간 형태가 될 거니까 당연히 밀도는 B가 더 클 거다. 그리고 B는 나중에 시기가 될 거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는 문제가 될 겁니다. 뭐 간단한 문제죠. 좋아요. 2번 가봅시다. 2번은 광물 ABC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ABC는 방해석, 석영, 흑운모인데요. 너무 쉬운 거 냈어 사실. 그죠? 흑갈색에다가 반응 안 하고 결정형이 지금 판상인 거 보니까 흑운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육각기둥 모양의 결정구조 가지고 있고 무색에 반응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석영이 될 거고, 기울어진 육면체 모습으로 가 있고 묽은 염산이랑 반응할 테니까 CaCO3에 해당하는 방해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번, A는 석영이다. 틀렸죠? B에는 쪼개짐이 나타난다. 아니죠. 석영은 깨짐이 나타나는 광물 중에 하나다. C는 탄산염 광물 맞죠. 그래서 규산염, 탄산염 이렇게 되는 거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간단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어려울 거 없으니까요. 그죠? 깊이에 따른 지구 내부 온도와 구성물질의 용융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요건 지온 분포가 될 건데, 실제로 지구 내부 온도 분포가 요렇게 가다가 튀다가 요렇게 되고 형태였을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2900km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요게 멘틀이 될 거고, 5100km까지가 외핵이 될 거고 내핵이 되겠죠. 그리고 용융곡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경우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여기가 용융곡선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니까 액체 상태가 될 겁니다 라고 해도 되고 그냥 외우고 계셔도 되고. 그죠? 기억번, 지구 내부의 평균 온도는 당연히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 B구간의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자, B구간과 C구간 사이의 경계는 외핵과 내핵 사이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구텐베르크면이 아니고 레만면이 되겠다. 구텐베르크면은 A와 B 사이가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파가 관측소 ABC에 최초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과 진원거리를, 그림은 이 지진의 진앙과 ABC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P파와 S파의 속도는 각각 일정하고 P파의 속도는 6km/s이다.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것만 적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진원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진원거리 공식을 쓰면은 사실은 문제 푸는 건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일로 올까요? 자, 진원거리 공식을 쓰면 바로 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진원거리 뭐 D라고 할까요? 이꼴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P파 속력 빼기 S파 속도, P파 곱하기 S파 속도에다가 PSC를 곱해주면 됩니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 건데 PSC가 여기 1.5초예요. 그죠? 1.5초에 진원거리가 9니까 나눠줘 6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 되려면은 얘가 3이면 딱 맞아 떨어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사실은 기억번 계산을 하실 때요. 에스파 속도가 3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에스파 속도가 3인지 궁금하다는 거 그냥 6 곱하기 3을 하고 그냥 대입을 해. 그리고 곱하기 PSC 1.5를 잡아요. 그랬을 때 이게 9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맞아 떨어지잖아요. 3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km/s이다. 오케이. 자, 기억은 1인가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그러면은 PSC랑 어차피 진원거리랑 비례한 형태를 가져가요. 왜냐면 피파랑 에스파가 어쨌든 간에 일정한 속도를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고 6km, 3km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요 값은 이제 일정한 상태를 가져가요. 맞죠? 그러니까 진원거리와 PSC가 비례한 형태를 가져가면 1.5랑 9면은 6이면은 3분의 2니까 얘가 1초가 차이가 나야 되죠? 그러면은 둘이 뺐을 때 1 돼야 되는 거고 여긴 둘이 뺐을 때 2 돼야 되는 거니까 12km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바로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은 1이다. 맞고요. 지난거리가 12km라고 물어보는 선생님 지난거리니까 틀렸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지금 진항을 찾기 위한 곡선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 원래는 우리가 진원거리를 찾을 때 그러니까 진원거리랑 진항 찾을 때가 사실은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가지 위치를 찾았을 때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교점, 교선 이렇게 그려놓고 요 지점이 진항이 될 거고 그 진항에서부터 몇 킬로부터 들어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가 진원이잖아요. 원래는 교점의 상황이. 그런데 지금 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항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진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점이잖아. 그러면 C도 이런 식으로 딱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점으로 진항이 나타났다는 것은 표면파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표면파면은 진항이랑 진원이랑 똑같은 표층에서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지진파일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진항거리나 진원거리나 당연히 12km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결론을 내시면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요 진원거리 찾을 때 쓰는 요 우리 벤다이어그램 같이 생긴 그 새끼 있잖아요. 우리 반구 맨날 그리는 거. 저거를 이제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요게 핵심이 되는 거죠. 되셨죠? 5번입니다. 지각평행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연습을 한번 잘 해주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물 어딨냐? 물 안 보여, 씨. 여기 있어요, 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지각평형설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지각평형설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냥 물이 있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비 같은 거를 넣었다고 쳐요. 그럼 비를 넣었을 때 비가 지금 어디에 떠 있냐면 이렇게 떠 있는 형태가 될 건데 이게 지금 비죠. 그럼 어쨌든 간에 비는 물의 밀도에 해당하는 1g/cm에 비해서는 얘가 아무래도 밀도가 조금 작은 애니까 둥둥 떠 있는 형태일 거잖아. 그런데 이 상태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봐봐. 어쨌든 간에 원래는 요만큼의 물에 해당하는 부피가 차지하는 힘이 요 비가 누르는 힘으로 바뀐 거거든. 소위 가라앉은 요만큼의 상황이 비의 요만큼의 상황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눌러주는 힘이. 그래야 이것이 평형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밑바닥, 그러니까 소위 사실은 요거니까 요만큼의 물 기둥에 해당하는 상황과 똑같은 밑면적 기준으로 할게요. S라고 하고 S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물의 높이인 물의 높이 하고 이 친구가 눌러주는 B의 높이가 결국에는 동일한 상태의 힘을 누르고 있다. 즉, 요 면을 저희가 등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사람이라 제가 이제 등압력선이라고 등압력면이라고 안 배웠고 보상면이라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상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주는 힘과 여기서 눌러주는 힘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가져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누르는 힘은요. 로의 B에다가 G에다가 H의 B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의 밀도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G에다가 곱하기 H의 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가 핵심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가. 됐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게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A랑 B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A는 봐봐. 똑같은 등압력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눌러준 힘이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같아요? 똑같은 밑면적, 사실 밑면적도 사실 상관없긴 한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 물의 2cm와 A의 3cm와 B의 4cm가 모두 같은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물기둥 기준으로 2cm 다시 물의 누르는 힘이 2cm와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쓰는 중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고 여기에다가 G에다가 4를 한 거랑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게 되면 사실 5번이야.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비율 찾게 되면은 로1하고 로2도 다 사실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로1하고 로2 비율까지는 안 구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 다 날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2cm고 이게 3분의 2가 될 거고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끼리 이제 3분의 1 차이가 난다. 이렇게 계산도 가능한 4분의 3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나겠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몇 cm 정도 떠 있을까요? 그런데 얘 지금 3cm 가라앉았죠? 그럼 이 물기둥의 3cm와 같은 상황이 돼야 되니까 밀도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만큼 떠 있으면 되겠구나. 6cm, 3cm, 3cm. 토탈 6cm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교할 수 있겠다. 그럼 기억번에 선은 로1하고 로2를 비교하게 되면 로1이 더 크죠? 사실은 이거는 정량적인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뭐예요? 똑같은 물기둥을 뒀을 때, 그러니까 여기 봐봐. 등 압력선이 여기잖아. 그럼 이만큼의 물기둥하고 이만큼 하고 누르님이 같다는 것은 얘는 조금 적게 눌러도 어쨌든 간에 얘랑 똑같다는 거니까 얘 밀도가 크겠지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니은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가라앉아 있는 면적하고의 차이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밀도 비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사실은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얘들의 밀도 요 차이가 대체 왜 발생했는가를 찾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반화 시켰을 때 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물에 비해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은 요거 넘기는 거죠. 넘겨서 이건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2cm일 때 여기 4cm 잡힙니다. 바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비례식으로 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비례식 하는 거지. 사실 머릿속으로 비례식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인 거죠. 봐봐. 2cm인데 여기 2cm 가라앉았어. 근데 떠 있는 게 2cm야.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가라앉아 있는 녀석의 2배만큼이 어쨌든 간에 요 물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밀도는 절반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배가 되면 된다고? 그럼 이거 4니까 이거 6이겠네. 끝나는 거지. 됐죠? 에어리의 자, 프레트는 AB가 프레트예요. 알겠죠? 동일한 등압력 면을 가져갈 때의 상황. 밀도가 크면은 조금 얇아도 되고 밀도가 크면 두꺼워도 되고. 에어리설은 위쪽으로 올라간 만큼 밑으로 내려간 형태를 가져갑니다. 뭐야? 똑같은 밀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등압력선이 여기라 가정했을 경우 이거가 눌러주는 힘인가? 요거 멘트 밀도가 큰 애가 눌러주는 힘하고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럼 누구랑 누가? B하고 C가 에어리설 설명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등압력 면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잡고 압력 분포를 계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니은만 된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밀도가 서로 다른 물질 기억과 니은이 각각 분포하는 지점 A, B의 지하 구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간이 중력계로 중력을 측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위도는 같고, 이거 뻔해요. A, B의 위도 같대요. 그럼 무조건 뭐 물어봐요? 보통 표준중력 물어보죠. 표준중력은 위도에만 관련을 가지니까 동일한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A에서의 중력 이상은 0이래요. 그러면은 이게요. 그럼 얘가 0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0을 기준으로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눌러준 힘이 적어졌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얘가 눌러주고 있는 mg 값에 비해서 이 눌러준 힘은 약해졌겠구나. 그러면은 중력 이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주변에 비해서 저 기준점을 기준으로 중력이 작아지니까 눌러준 힘이 약해질 거고 위로 올라간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야? 밀도는 물질의 지하 분포의 물질 밀도는 기억이랑 니은을 비교하게 되면 기억의 밀도가 좀 더 크겠구나라고 하는 결론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기하학번 표준 중력은 당연히 동일하다. 그죠? 그러니까 위도랑 똑같으니까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제 알죠? 중력 이상 음의 값이다. 오케이. 밀도는 니은이 더 작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력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이제 기출에서도 평가원에서 자주 나오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자, 보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볼까요? 그린 간은 어느 해 평각과 복각의 분포를 나는 A, B, C 지점 중에서 한 곳의 복각을 복각계로 측정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복각계를 측정을 했는데 이게 수평선이 될 거고 지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플러스 복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편각이 0인 상태가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서편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을 가지면 동편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에서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은 자, 이게 뭐예요? 자복 방향이죠? 그래서 자복 방향은 진북에 대해 서쪽으로 치우쳐진다.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쪽이면은 우리는 이것을 서편각이라고 부른다. 서편각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일컫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치우친다 맞는 보기가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니은번 나는 C의 복각을 측정한 거다. C 마이너스 값이죠. 플러스 복각 가져야 되니까 안 됩니다. 아이고 그 다음 디귿번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은 이라고 돼 있는데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이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것은 결국 연직자기력이 커진다는 뜻이니까 뭐가 커져야 돼요? 복각의 크기가 커지면 되는 거죠. 복각의 절대값이 커지면 되는 거니까 A보다 B가 커야죠. 됐죠? B가 작다. 맞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금방 풀죠? 아이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8번 볼까요? 편광 현미경에 상부 편광판을 끼운 상태로 암석 박편을 관찰하는 방법을 나는 가의 방법을 이용하여 A와 B의 박편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화강암과 현무암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부 편광판을 끼웠다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직교니콜 상태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직교니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간섭색 그리고 소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거 흑백 반전이기도 하니까 이제 흑백 반전된 상태니까 일단 사진으로 그러니까 시험지로 보세요. 여긴 상대적으로 까맣고 여긴 상대적으로 밝고 그 다음에 여긴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 작고 입자 크기 크네요. 그죠? 똑같은 축적 기준으로 똑같은 스케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게 화강암이 될 거고 이게 현무암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기억번 가는 직교니콜 상태 맞죠? 상부 편광판 넣었으니까요. 광물 기억은 광학적 등방체이다. 자 직교니콜에서 등방체는 어떻게 보여요? 편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직된 평광된 빛을 보게 되면 아예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완전 소광 형태가 돼야 되니까 아예 까맣게 보여야 돼요. 아예 까맣게. 알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저 사진만 가지고는 물론 판단은 가능한데요. 니은번은요, 광학적 등방체를 찾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런 거야. 광학적 등방체를 찾으려면요, 완전 소광 상태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완전 소광 상태를 판단하려면 무조건 돌려봐야 돼요. 원래는. 안 돌리면 기본적으로 완전 소광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소광이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돌리고 나서의 상태를 물어볼 때나 등방체를 물어봐요. 그러면 저 상황은 일단 무조건 이방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색깔이 나타나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비화강암인가요? 현무암이었죠. 그래서 안 됩니다. 기억만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9번. 그림은 지층 A부터 D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도를 나타낸 것이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요. 이제 한번 연습 삼아서 좀 그려보고 싶은 게 좀 있으니까 한번 그림이나 좀 그려볼까요? 한번 봅시다. 요건데요. 지금 순서를 봤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층이 기본적으로 등고선과 나란한 형태를 가지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 요 층이 수평층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A가 수평층이 될 겁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고 나서 B, C, D는 어쨌든 경향성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C 한번 볼게요. C 요렇게 생겼고 B하고 C 사이의 경계 볼게요. 그랬을 때 B하고 C 사이에서는 여기가 800m 선이잖아. 그럼 800m 선 주향선 그려요. 이게 800m 주향선. 그리고 요 선 기준으로 여기가 700m 주향선이죠. 그래서 800m 주향선에서 700m 주향선으로 경사를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를 잘랐을 때 확인을 해보면 1000m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00m, 여기가 900m, 여기가 800m, 여기가 700m였다고 치자고. 그죠? 그러면 1000m쯤에서 1000m에서 900m, 800m쯤까지 들어왔을 때, 아 그렇구나. 986으로 갈까요? 700, 600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900에서 800 사이에 나오고 있는 요 층이 뭐가 되냐면, 이 색깔도 좀 동의를 좀 할걸.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인 거지. 그리고 지금 800m 선이 여기쯤에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800m 선이 대충 한 요쯤 잡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800m 선이 800보다 조금 대충 뭐 여기 잡힌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700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B.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게 여기가 C. 그 다음에 이렇게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된다 라고 찾을 수가 있으니까 순서 어떻게 돼요? B 쌓이고 C 쌓이고 D 쌓인 다음에 부정합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결론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뭐 순서야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좋고, 뭐 만약에 눈대중으로라도 바로 찾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사실은 어려울 건 별로 없는 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B, C, D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D가요, 이제 요거랑 요거를 그려놓고 이 방향성이니까 D가 가장 최근입니다 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제 D가 여기 D가요, 요렇게 D가 나와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이면은 그림이 아예 반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조금 상상해 보면은 이거 조금 입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체로 그리는 거를 뭐 살짝만 그려보면은 요 상태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900m라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가 900m인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게 등고선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지금 저 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대로 그대로 내려요. 요대로 그대로 내려요. 그러면
실제로 900m 라인이 색깔 좀 바꿀까? 요게 900m 라인이라 쳐요. 그럼 그대로 내려와서 900m 라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800m 라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800m 라인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모습을 지금 저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D 모습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야 이 모습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잡혀요. 만약에 반대로 잡힌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널찍하게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습을 살짝 그려보시면서 연습해보면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좀 친숙해지면. 자, 선생님 저는 완전 기하 빠간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못할 거 뭐 있어. 알겠죠? 자, 그 문제 봅시다. 주형과 경사를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거 지금 수평층이죠? 수평층이면 표시 어떻게 해요? 이거 수직층이에요. 수평층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경사방이 어느 쪽이었어요? 남쪽이었죠. D는 나중에 대적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그림 안 그려도 풀립니다. 왜냐면 답이 니은이고 답이 디귿이거든요. 자, 10번. 표는 광상 AB의 형성 과정과 산출되는 광물 자원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퇴적 광상과 화성 광상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다 써있죠? 형성 과정. 퇴적물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이미 퇴적 광상인 거 나왔죠? 발음도 안 돼, 씨. 여기가 마그마가 낸가 화성 광상이죠. 됐죠? 사금, 주석, 그 다음에 여기 고령토 함유. 요거 4개는 좀 외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 니켈, 석영, 운모. 그러니까 금속류는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요. 석영이나 운모 같은 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퇴적광상 맞고요. 침전광상은요. 대표적인 퇴적광상입니다. 그럼 B에 속할 수가 없어요. 고령토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냥 암기해 주시는 문제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도 광물자원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린 가는 어느 해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A와 B의 수입량을 A와 B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석회석과 알루미늄 중 하나이다. 얘들아, 시멘트니까 당연히 석회석일 거고요. 이게 알루미늄이겠죠. 수입량은 이거 너 눈 달려있는 문제죠? 틀렸어요. A 석회석 맞고요. B는 보크사이트를 재련하고 있다. 맞죠? 보크사이트 재련해야지 나오는 게 알루미늄이었죠. 자, 12번입니다. 아마 12번만 아마 12번만 갈아 끼워져 있을 건데 급하게 풀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내가 틀렸지. 답은 틀리지 않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해갖고 바로 보겠습니다. 지지계통 일부를 누층군 ABC 중 하나에 속하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니까 조선 누층군, 평안 누층군, 대동, 그 다음에 경상 누층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변동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건데, 변동 같은 경우에 트라이아스기 때 송림 변동, 그 다음에 여기가 대보 조선운동, 경상노충군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가 불국사 변동쯤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 공룡발자국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쥐라기 백악기 쪽에 해당하는 녀석이 않겠는가. 아마 보통은 경상노충군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번 해성층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노충군은 해성층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삼엽충이라든지 혹은 이제 석회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보조선 운동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다. 그쵸? 얘는 변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안 받는다 해서 경상노충은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디귿번, 나는 C에 속하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경상노충군 중생되니까 맞습니다 하시고, 답은 기억 디귿 하고 넘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저희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변성작용 A와 B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변성작용 A는 접촉 변성일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변성이겠다. 그죠? 광역 변성작용 같은 경우에 염리나 편리 같은 게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편마구조나. 지금 요게 광역 변성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다. 왜냐면 요렇게 줄무늬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염리 혹은 편마구조가 나타나는 것 같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압력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요렇게 눌려야지 입자들이 원래는 동그랗던 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던 애들이 이제 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기억으로 되는 거고, 자, A의 주된 이유는 열이다. 맞죠? 그 다음에 나의 암석이 생성될 당시 압력은
기역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되고요. 나의 암석은 요게 이제 아마 뭐 편마음 아닐까요? 뭐 생각해 보시면 B 광역변성 작용 받아서 만들어진 녀석이다. 잘 외우고 계실 거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그린 가는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을 나는 태평양에서 해수 표면과 심층 사이의 수온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한대요. 해양 온도차 발전이에요. 알겠죠? 표층수랑 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터빈 돌리는 거. 그럼 온도차가 심한 A에서 당연히 발전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온도차 이용하는 거 맞고요. A점이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온도차만을 고려할 때 가는 A점에다가 전력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한 거지. 됐지? 차이가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이 생성이 될 테니까요. 자, 15번입니다. 그림은 동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어느 연구 결과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정말 그래요. 잡아요. 일단 기억번 A 시기에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한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태평양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쪽으로 섭입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고 유라시아판 대륙판이니까 섭입 안 됩니다 해도 돼요. 자, 동해의 면적은 A 시기, B 시기보다 C 시기에 넓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C 시기가 더 넓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실까요 혹시? 사이에 지금 일본은 거의 형성도 되지 않고 있던 시점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동해인데 동해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 독도는 C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독도가요? 언제 생성됐어요? 독도 거의 끝자락에 생성돼요. 독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시점으로 들어가면 한 450만 년쯤 되거든요. 한 500만 년, 450만 년쯤 되는 거라 가장 최근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냥 제4기쯤이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독도는 제4기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만들어지고 한참 있다가 만들어져요. 대사기가 대충 600만 년쯤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생암기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어느 해파가 진행할 때 심해파에서 천해파로 천이 되는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H는 이 해파가 A점을 지날 때 수심이다. 자, 기억번. 자, 이거 지금 어디예요? 심해파랑 천이파랑 바뀌는 데죠. 여기 어디예요? 파장의 절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요거보다 길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절반보다 길어야 되는 걸 보통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수심이 파장의 2분의 1보다 길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잠깐만 수심이 미안해요. 다시 수심이 파장의 절반보다 큰 그러면은 여기가 20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파장이 2H가 딱 되는 게 여기가 딱 정확하게 딱 경계 쪽이니까 2H가 되면 딱 맞겠구나. 뭐가? 파장이. 그래야지 딱 마침 바뀌는 장소가 되겠다. 20은 안 됩니다. 20이면은 천해파랑 이제 천이파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파고는 자 여기서부터는 천해파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질수록 무조건 파고는 높아져야 되는 거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C 지점을 지날 때 원운동 하나요? 아닙니다. 타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워낙 얇으면 워낙 이제 얕으면은 그냥 이제 직선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원운동 한다고 물어보는 거 뭐 때문이야? 심해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17번 정력각 평형 상태인 상황이다. 면적이 같은 등수합면 A와 B에 작용한 수압이다. 오케이. 자, 해수면 여기죠. 더 깊은 데가 당연히 수압이 크겠다. 오케이. 니은은 연직 수압 경도력이다. 요게 지금 중력이고요. 연직 수압 경도력은 이거랑 힘이 똑같도록 설정이 되는 마이너스 mg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니은이 아니고요. 기역이 돼야 되는 거지. 해수기둥에서 평형이 이루나요? 네, 그쵸. 평형이 이루니까 저걸 저희가 정력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이제 애들 대화하는 걸 여기다 붙이면 어떡하는 거야? 다음은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해일 A와 가와 나에 대한 녀석이다. 자, 가 뭐예요? 가 지진 해일이죠. 지진 해일. 쓰나미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폭풍 해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만조 때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맞죠? 왜냐면은 물이 어쨌든 간에 많이 모여져 있을 때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해안에 방파제를 설치하면은 피해 줄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다 맞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쉽다니까. 자, 지역류가 흐르는 저위도 해역 ABC에서 동일 경도상의 해수면 높이를 표는 ABC에서 지역류에 작용한 수평 수압 경도력과 전행력의 방향, 지역류가 흐르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알다시피 이쪽 방향이 이제 수압 경도력, 수압 경도력, 수압 경도력이죠.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니까 북쪽, 남쪽, 북쪽. 오케이. 전향력은요. 자, 지역류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른다. 동에서 서방향이다. 여기도 얘 오른쪽 직각에 들어가는 방향, 여기가 나오는 방향. 그래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향력은요. 전향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의 작용,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전향력의 작용,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전향력의 작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반대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난 어느 지역에서 한 달 동안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바다 갈라짐이 나타나려면, 그러니까 바다 갈라짐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알잖아요. 왜 원래는 바다였는데 막 이제 막 썰물 다 돼가지고 막 길 뚫려가지고 막 걸어가고 막 그런 거 있죠, 섬까지. 그게 바다 갈라짐이에요. 그럼 그 바다 갈라짐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해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당연히 사리 상황, 소위 대조 상황에서 엄청 많이 내려갔을 때 요때 분명히 갈라짐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도 많이 빠진 그러니까 간조였을 때 가장 심각한 간조가 벌어져야 당연히 바다 갈라짐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상황이 아무래도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판단하시는 거고. 자, 기억번 봅시다. 일주조가 있고요. 반일주조가 있을 텐데, 일주조는 하루에 밀물 1번, 썰물 1번. 반일주조는 하루에 밀물 2번, 썰물 2번. 그럼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밀물 2번, 썰물 2번인 거 나온 거 봐서는 일주조가 아니고 반일주조 형태를 가지겠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은번 16일에 달의 위상. 자, 16일일 때 대조죠. 대조면은 상현 혹은 하현이에요? 아니죠. 망 혹은 삭. 보름 아니면 아예 가려져 있는 상황.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디귿번, 니은일 때 바다 갈라짐이 일어난다. 그래서 답은 디귿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20번까지인데요. 사실은 계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였으니까 잘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6평이 좀 더 중요해요. 알죠?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아마 6평 때는 대기까지 나오니까 아마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연습하시면 좋겠다. 지금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